네,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새 정부의 공약인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 형태의 모델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취지와 기대와는 달리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긍정성과 또 부정성, 또 향후 나아가야 될 개선 방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그리고 경실련의 김성달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어떤 개요라 그럴까요? 서울시에. 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형 청년보장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민간의 토지를 이용해서 공공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뭐 행복주택이나 좀 다른 점은 역에서 가까운 정말 최고의 특급지에 우리가 저렴한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주택의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좀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개념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월세겠죠, 그런데가 보증부 월세인데요. 보증부는 이제 30%에서 50%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조절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건 좀 천천히 한번 좀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 알고 계세요? 네, 어디? 네, 그 청년주택 1호로는 용산구에 1,070세대 정도의 청년주택이 이미 이제 서울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했고 이 외에도 뭐 충정로라든지 서교동에도 3곳을 사업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위치는 아주 기가 막힌데요. 역세권 부지를 활용한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에도 한 14곳이 지금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주택 사업이 지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뭐 그 임대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최초 임대료 아마 저희가 화면에서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임대료 문제, 이 문제부터 한번 좀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업지 위치가 용산역에 인접하고 있는 굉장한 특급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료를 따져 보니까 지금 그 1인 단독이 전용 면적 19제곱미터, 보증금 약 4천만 원에 38만 원입니다. 근데 주변 시세를 살펴보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한 50에서 60만 원 선입니다. 주변보다는 훨씬 싼 거네요. 근데 이제 보증금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주변 임대료가 이제 50만 원에서 60만 원, 지금 저 임대료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주변의 시세와 거의 비슷하다, 싸진 않다. 단지 이제 주변의 주택은 좀 질이 좀 낮다, 입지도 좀 안 좋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수준의 굉장히 좋은 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청년들에게는 주변 시세보다는 싸다는 그런 느낌은 받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 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입지라든가 뭐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죠. 그러나 임대료는 싸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도 화면이 없어졌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소비자들이 조금 쉽게 이야기하시는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제 전세가로 환산해서 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한 5%로 적용하고 풀어보면 1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화면 좀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1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대학생 같은 경우가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보고 또 신혼부부 대상이 한 4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 8,500에 한 84만 원의 월 임대료를 전월세로 환산한다면 전세가로 환산하면 약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전용 면적당 평당가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시니까 하면은 약 한 2,300만 원 정도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싸죠. 비싼 거예요. 네.
그런 역세권이잖아요. 예, 역세권이고지만 용산구의 한 시세하고도 봤을 때 평균 시세보다도 비싸긴 비쌉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좀 임대료가 비싼 편이다. 예. 의도라든가 그런 거 좋지만 뭐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임대료가 비싸게 됐는지 또 그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임대료가 서울시에서는 뭐 임대료 비싸게 하지 않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태생적인 어떤 한계인데요. 네. 이게 민간의 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작게는 10%, 많게는 25%의 주거 시설에 부분을 기부 체납을 받는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공급을 하고 네. 나머지 민간에 의한 중공임대주택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민간의 그 임대료 책정에 대해서 제재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15% 정도는 공공임대. 예. 그 임대료도 동일한가요? 그 임대료도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네. 별로 차이가 없는 게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가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입지를 봤을 때 역세권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특급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특급지에 저렴하고 질이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는 조금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태생적으로 그렇죠. 한계가 있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어떠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간의 땅을 서울시 입장은 민간의 땅을 활용하되 공공은 지원을 하면 그만큼 민간이 공공성 있는 것을 환수해서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민간에게 지원하는 건 얼마이고 그래서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또 얼마이고 그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몇 대 몇으로 나눠서 결국은 이만큼의 공공주택을 환수하겠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투명하게 나오고 그것으로 시민들한테 이제 동의를 받고 그래서 임대료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은 지금 수면 아래로 가 있고 이제 얘기는 지원을 해서 공공주택을 가져온다라는 말씀만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결과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들이 사실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해결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서울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서울시가 좀 말씀하신 태생적 한계를 얘기하시지만 네. 제대로 하시려면은 사실 사업비에 투명한 그 민간 사업자 실적으로 이 사업을 드는데 드는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용산구 그 청년주택의 경우가 원래 250%를 1000%로 4배 정도 용적률이 상향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가 뭐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업비와 그거에 대해서 50대 50을 나눈 다음에 그만큼을 저는 공공이 환수하는 거는 공공주택으로 그걸 가져오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민간이 민간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미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가고 네. 임대료를 제한할 수 없다지만 적어도 개발이익의 50% 해당하는 만큼은 서울시가 공공으로 직접 환수해서 그거를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면 민간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정책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다. 민간진 것은 임대료는 뭐 그렇죠. 싸든지 높든지 그거는 이제 시세에 가든지 또 이미 관련 법에 따라서 시세에 주변 시세 이하로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가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주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시세의 절반 수준에 가깝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 설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서울시에서 그 임대료의 목표치를 먼저 정하고요. 임대료의 목표치를 그러니까 정한다는 예를 건 들어서 어떤 겁니까? 주변이 50만 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25만 원에 공급하겠다. 월세를 그러면 거기에 목표치를 먼저 설정하고요. 네. 역으로 이제 거기에 맞게끔 그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줬을 때 네. 실제로 용적률이 뭐 지금 그 뭐 400에서 500에서 600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을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고 25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용산과 뭐 지금 여러 사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특혜를 인센티브를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을 준다면 서울시가 목표하는 반액 그 월세 그 금액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정말 모든 과정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전제가 투명하게 공개 안 하면 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런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 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투명하게 100% 공개한다는 서울시에서 거는 공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서울시는 사실 관련 자료를 왜냐하면 사업이 추진하면서 지정권자, 승인권자가 다 지자체장이잖아요, 예.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은 공공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울시가
어떤 절차에 맞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이미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런 공공사업의 원가를 아주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시설이 그 청년 임대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면 다른 기타 시설도 있기 때문에 네. 요것만 따로 떼서 이렇게 그 원가를 정확히 산정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의지가 확실히 있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은. 우리 한번 서울시 관계자한테 예. 이 문제를 한번 예. 안 나오셔갖고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서울시 자체적으로 예. 이러한 고가의 임대료에 대한 차단책이 나와 있습니다. 5개의 차단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불러드리고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임대보증금 최소 30% 이상을 최소 의무화하겠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 그다음에 쉐어죠. 공유주택 개념을 적극 도입해서 뭐 2, 3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좀 빈곤층의 청년들에게는 임대보증금 4,500만 원에 무이자로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청년의 그 역세권 주변에 청년 커뮤니티를 확보해서 지역 개발을 이루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나와 있는 건 이제 뭐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소형주택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교수님 먼저부터 얘기해 주시죠. 이 5대 지원 대책에 어떻게 보십니까? 말 자체는 굉장히 다 좋은 대책인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 의무하다. 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을 높일수록 월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타겟으로 하는 이런 청년들이 이런 보증금을 낼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500만 원. 그래서 4,500만 원 무이자 지원인데 네. 저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4,500만 원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4,500만 원 무이자로 준다면 지금 그 가격 테이블이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변 시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입주자에게 4,500만 원을 무이자로 보증금을 준다면 제가 주변 시세에 최소한 30% 이상 저렴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 대책 중에서는 제일 쓸만한데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쉐어 주택 굉장히 한때 인기였죠.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화장실을 써가면서 산다는 것은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좀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확보인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살아보지만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얼마나 이용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이런 2030 대상이 되는 청년층들은 정말 주거가 어려운 주거 빈곤층이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층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렴한 임대료에 질 좋은 주택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돈에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대책들은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실련 네, 어떻게 이제 보세요? 뭐 청년 주택을 서울시가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라는 거에 핵심 카드로 제시하셨는데 사실 청년 주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주택조차 들어갈 수 없는 주거 빈곤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에겐 사실 서울시가 주거비라든지 바우처 같은 것들을 좀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주택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4,500만 원의 무이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수혜자가 얼마큼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거죠. 예. 공유주택이라는 것도 나눠서 그 주거비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부분을 합치면 그 집에 대한 주거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저희 세대들은 하숙집을 2명이 쓰거나 3명이 같이 썼었잖아요. 하숙집 할 때 저희들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점점 1인 혼자 하숙으로 변경돼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당장 주거비 때문에 쉐어하우스가 대안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뭐 임차인의 권리라든지 같이 쓰는 여러 가지 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하나의 대안으로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미흡해 보일 수 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 중간에 나왔는데 저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SH공사가 같은 팀장님 얘기하신 분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대부분 고가의 토지를 고가의 토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기부 체납을 받아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이 민간의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민간의 그 나머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수준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방식도 검토해야겠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게 다 맡긴다는 것은 결국 민간에게 수익을 포기하라 그러는 것은 그건 죄악이죠. 그러니까 민간은 어차피 그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나 SH공사도 공동사업자로서 아니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일부 참여를 해서 역할을 떠맡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목표 25만 원이면 25만 원에 맞는 그런 임대료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30 역세권 그 청년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두 분 전문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청년주택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청년주택과 또 서울시의 청년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종합적으로 한번 두 분 말씀 듣고,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문제. 요거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걸 할까요? 네. 팀장님께서.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청년 주거 불안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약하기로는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행복주택은 무엇보다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주도하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철도 부지라든지 공공택지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비 부담이 낮고 그만큼 입주자들의 임대료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도 부지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니까. 국공유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 시세 40에서 60%로 공급하겠다고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행복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전환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20만 호를 약속하셨지만 실제 입주 실적은 40호에 불과합니다. 40%? 40호, 40채, 40가구에 불과하고 입주자 모집은 10,000가구 정도만 하고, 지금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써 이 행복주택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공공주택 정책이 실질적으로 주거 불안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급부터 계획, 처분, 운영,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됐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 추진하다 보면 뒤에 정부에서 이전 정책들이 흔들리거나 후퇴되면서 또 다른 정책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공공주택이 나가지 못하는. 정부의 그 행복주택 지금 말씀 들어보면,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 취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내용은 상당히 적절했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공기업이 뭐냐면 그 사업을 주도해야 되는 대상이 공기업, 아까 SH나 공기업 역할을 하셨지만 공기업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얘기하면 땅이 부족하다, 재원이 마련이 어렵다, 또 주민들은 이 시설을 싫어한다, 이런 갖고 안 되는 이유들을 제세우면서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민간 자본이나 민간 재정이나 민간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문재인 정부도 이미 임기 내 장기 공공임대주택만 6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했어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임대를 통합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좀 두고 보고 이것들이 힘있게 추진되기를 저희들이 또 지켜봐야 뉴스테이 정책은 그거는 좀 평가가 좋지 않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테이는 사실 그 여러 가지 특혜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안 좋은 면들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저는 뉴스테이의 그런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뉴스테이가 갖고 있는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산다 그러면 내가 의사라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저소득이라는 딱지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같은 학교에서 같이 놀지 말라는 그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임대 아파트에서 오네요. 그래서 근데 뉴스테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면
민간의 어떤 그 이름을 브랜드를 빌려서 하는 사업도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뉴스테이가 이런 여러 가지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면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주체는 LH나 뭐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시행을 하고 시공은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기가 좋은 이런 아파트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병합 형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래서 과거처럼 모두 못 사는 사람이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중산층 이하 분들도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을 정부에서도 버리지 말고 좀 보완해 나가면서 이런 장점들을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좀 덧붙이고 싶으면 뉴스테이는 출발이 민간임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자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뉴스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원하는 바인데요. 공공이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용적률 등의 각종의 지원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민간주택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업자가 공공이 된다면 공공주택 안으로 그걸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임대 사업자는 민간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뭐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원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공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오늘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이 적네요. 하여튼 뉴스테이먼지만 해도 참 더 말씀을 나누면 생산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가 지금 행하고 있는 2030 청년주택 정책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책을 주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합했으면 좋은지 또 서울시가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결합했으면 좋겠는지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한 분 말씀 저희는 그 계속 얘기됐던 게 비싼 임대료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건 민간 땅을 활용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서울시는 누구보다도 공공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SH공사라는 거대한 건설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H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SH가 가지고 있는 땅,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좀 드러내 주시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최대한 돌려드릴 수 있을지 그러면서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비판과 또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갈등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정작 중요한 논의들이 SH공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추진하는 그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신다면 서울시의 주거 불안도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양합니다. 학생, 그다음에 졸업 후에 취업이 된 학생,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같은 경우에 고소득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 중소기업. 굉장히 다양한 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2030 청년주택의 정책이 저소득 그 청년층만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지금 그 청년층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집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 출산 문제, 저출산.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청년주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짚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2030 청년주택 문제도 이런 청년층의 다양한 그런 그 층을 세분화해서 너무 저소득층만 접근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청년층에게 맞는 그 주택을 공급해서 결국은 사업이 성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서울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2030 청년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점을 잘 벤치마킹해서요. 지금 김수현 김수현 수석. 수석이 계시니까 아마 정책이 거의 그쪽에서 가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성달 팀장이었습니다. 시시각각 시민의 뉴스를 전하는 이용화의 시시각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